통장 잔고가 마이너스 8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이자부터 빠져나가고 남는 건 자괴감분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현금 서비스까지 쓰고 나면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10년 만에 순자산 5억을 만들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구조를 바꾸고 원칙을 세워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빚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정확히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얼마, 현금 서비스 얼마, 학자금 대출 얼마, 마이너스 통장 얼마, 이걸 종이 한 장에 전부 적었습니다. 적고 나니까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찍혔습니다.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그게 출발점이 됐습니다. 적어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알게 된 거니까요.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빚의 우선순위를 매긴 겁니다. 모든 빚이 같은 빚이 아닙니다. 연 20%짜리 현금 서비스와 연 4%짜리 학자금 대출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돈입니다.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먼저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재무 용어로 눈사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자가 가장 비싼 놈부터 처리하면 전체 이자 부담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금액이 작은 빚부터 갚아서 심리적 성취감을 얻는 눈덩이 방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둘을 섞어서 썼습니다. 소액 빚 두세 개를 먼저 정리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고금리 빚에 집중한 겁니다. 빚을 갚으려면 결국 돈이 남아야 합니다. 돈이 남으려면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쓴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통장을 3개로 쪼갠 겁니다. 첫 번째 통장은 고정 지출용입니다. 월세,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같은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만 여기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식비, 생필품, 최소한의 여가비를 포함해서 딱 정해진 금액만 넣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빚 상환 전용 통장입니다. 월급에서 고정 지출과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은 전부 여기로 보냈습니다. 핵심은 세 번째 통장의 돈을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어도 갑자기 세일을 해도 그 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활비 통장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 달은 그냥 아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히자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빚 상환에 투입됐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매달 눈에 보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빚을 갚는 동안에도 비상금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비상금 없이 빚만 갚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또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20만 원씩 별도 계좌에 넣어서 300만 원까지 비상금을 채웠습니다. 300만 원이 모이고 나서야 비상금 적립을 멈추고 그 20만 원까지 빚 상환에 합류시켰습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상금 없이 빚만 갚으면 한 번의 사고로 다시 원점에 돌아갑니다. 빚을 전부 갚는데 약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해외여행 한 번 못 갔고 외식도 한 달에 2~3번으로 줄였습니다. 옷도 계절마다 한두 벌만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걸 극단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빚이 있는 상태에서 남들처럼 쓰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본 겁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매달 이자로 빠져나가던 50만 원 이상의 돈이 고스란히 내 통장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자산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이 빚 청산 직후에 한 일은 종잣돈 3천만 원 만들기였습니다. 빚 갚을 때 쓰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의 용도만 빚 상환에서 저축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매달 200만 원씩 넣으니까 약 1년 반 만에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종잣돈이 모이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식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첫 번째 투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연봉을 올리는 게 어떤 투자 수익률보다 확실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야근 수당 받으면서 퇴근 후에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이직에 성공해서 연봉이 1,000만 원 올랐습니다. 연봉 1,000만 원 인상은 세후로 따지면 매달 약 70만 원이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연봉이 오르면 보통 생활 수준도 같이 올립니다. 이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걸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생활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추가로 생긴 70만 원은 전부 투자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원칙 하나가 자산 증식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본격적인 금융 투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의 종잣돈 중 2천만 원은 인덱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S&P 500이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를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샀습니다.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같은 금액을 넣으면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 사람은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예적금에 넣어뒀습니다. 이건 1년 안에 쓸 수 있는 기회자금으로 남겨둔 겁니다. 급매물이 나오거나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해둔 겁니다. 투자에서 현금은 총알과 같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총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나자 금융자산이 약 7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매달 넣는 돈에 투자 수익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산을 크게 불리려면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 자산의 약 76%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모르면 자산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집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매주 주말마다 임장을 다녔습니다. 임장이란 직접 현장에 가서 동네 분위기, 교통, 학군, 개발 호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부동산 유튜브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과 직접 발로 뛰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 1년 동안 약 50곳 이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매매가 2억 초반의 전세가가 1억 8천이었습니다. 갭이 약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모아둔 금융자산 중 3천만 원을 빼서 갭 투자를 한 겁니다. 물론 갭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역전세 위험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비상금도 별도로 확보해둔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산 뒤에도 매달 적립식 투자는 계속했습니다. 부동산을 샀다고 금융 투자를 멈추면 안 됩니다. 자산은 한 곳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쏠린 자산 구조는 현역 시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은퇴 후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면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자산 배분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부동산 50%, 금융자산 50%, 전문가들이 말하는 5대5 전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도 노년기 금융자산 비중이 최소 30%는 넘어야 노후 파산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비율을 목표로 잡고 움직였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뒤 3년이 지나자 아파트 시세가 약 5천만 원 올랐습니다. 동시에 금융자산도 꾸준히 불어나서 약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의 순자산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빚 8천만 원에서 시작한 지 약 7년 만의 일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실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매년 700만 원을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도 4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매년 약 160만 원 이상을 세금에서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다시 투자에 넣었습니다. ISA 계좌도 활용했습니다.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능 통장입니다. 이 안에서 ETF를 사고 팔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사람은 일반 계좌와 ISA 계좌를 나눠서 투자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도 수익률의 일부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산 2억을 넘긴 뒤부터는 복리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리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원금이 작을 때는 체감이 안 되지만 원금이 커지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억 원이 연 7%로 굴러가면 1년에 700만 원이 붙습니다. 2억 원이면 1,4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복리의 힘을 믿고
절대 중간에 돈을 빼지 않았습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던질 때 이 사람은 할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무섭습니다. 화면에 마이너스 30%가 찍혀 있으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산 종목이 인덱스 펀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망하지 않는 한 인덱스는 결국 회복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폭락 이후 시장은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한 금액은 1년 만에 약 40% 수익을 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이 사람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장기 투자는 결국 이기는 게임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순자산 3억을 넘긴 건 비청산 후 약 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소득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널로그와 전자책이었습니다. 자기가 빚을 갚고 자산을 만든 경험을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글을 쓰자 발로그 방문자가 늘었고 광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책도 한 권 출간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겼습니다. 이 부수입 역시 전부 투자로 돌렸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월급에서만 충당했습니다. 부수입은 보너스가 아니라 미래 자산의 씨앗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마인드가 보통 사람과 자산을 만드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돈이 추가로 생기면 대부분 소비 수준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생활비를 고정시켰습니다. 순자산 4억을 넘기자 두 번째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산 겁니다. 매달 약 50만 원의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월세 수입은 다시 금융자산에 투자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의 월 투자 가능 금액은 월급에서 200만 원, 부수입에서 50만 원, 월세에서 50만 원, 합치면 30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투자로 들어가면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존 자산의 투자 수익까지 더하면 자산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느리지만 일정 규모를 넘기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자산 5억을 달성했습니다. 빚 8천만 원에서 시작한 지 약 10년 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의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약 2억 5천만 원, 금융자산이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정확히 5대5 비율입니다. 금융자산 안에서도 인덱스 ETF가 약 1억 5천만 원, 연금 계좌가 약 5천만 원, 예적금과 CMA가 약 5천만 원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특별한 투자 비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빚의 정체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갚고 지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종잣돈을 모으고 분산 투자하고 세금 혜택을 활용하고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복리의 시간을 견딜 것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킨 원칙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수입이 늘어도 생활비는 올리지 않는다. 둘째, 투자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셋째,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는다. 넷째, 빚은 투자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무조건 먼저 갚는다. 오째, 현금 흐름을 항상 확보해둔다. 이 5가지 원칙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간극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릅니다.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의지가 강했던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지에 의존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통장을 쪼개고 자동이체를 걸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에 자동으로 움직이게 세팅한 겁니다. 의지력은 소모품입니다. 매번 결심하고 실천하려면 지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한번 세팅하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빚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월급이 적어서 저축할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시작은 마이너스 8천만 원이었습니다. 월급도 평범했습니다. 다만 구조를 바꿨고 원칙을 세웠고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지금 내 자산과 부채를
전부 적어보는 겁니다. 통장 잔고, 주식 평가액, 보험 해지 환급금, 전세 보증금, 그리고 신용카드 잔액, 대출 원금, 할부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그게 지금 내 순자산입니다. 그 숫자가 마이너스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겁니다. 출발점을 알아야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빚 8천만 원에서 순자산 5억까지.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빚 상환과 투자에 넣고 보글리의 시간을 견디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지루하고 길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게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